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작품은 1994년 발표된 무라카미 하루키의 장편소설 태엽 감는 새 연대기입니다. 참고로 저는 이 작품 판본을 세 부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작품이 일본에서 발표되었을 때와 같은 해인 1994년에 나온 판본과, 그리고 같은 출판사에서 2013년에 4권으로 나온 개정판, 그리고 2018년 민음사에서 나온 합본, 이렇게 세 부입니다. 책 자랑하는 건 좋아하지 않는데 왠지 이번에는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태엽 감는 새 연대기는 하루키 매니아들이 특별히 아끼는 작품이기도 하고, 또 저도 하고 싶은 얘기가 정말 많은 작품입니다. 그 이유는 나치에 목욕했던 아버지로 인한 죄책감에서 평생 벗어나고자 했지만 끝내 그럴 수 없었던 독일 작가 제발트처럼 일본군 출신의 아버지를 가진 작가 하루키가 끝내 쓰지 않을 수 없었던 이야기들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 거의 하지 않았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다룬 에세이 고양이를 버리다에서 작가는 역사는 과거의 것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했죠. 역사의 순간은 과거 속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피가 되어 다음 세대에 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후손이라고 해서 그 그늘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치 출신의 아버지를 가진 제발트가 계속해서 유대인 이야기를 쓸 수밖에 없었듯이 하루키 또한 일본의 만행을 정면으로 고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자신들의 과거를 스스로 단죄하는 방식을 통해서만 다음 세대의 자유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루키는 부모 세대의 과오에 대해 자신의 세대가 무릎을 꿇고 그로 인해 다음 세대가 그 그늘에서 자유로워지길 진심으로 바랬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하루키가 부모 세대의 과오와 정면으로 맞서 싸워 끝내 이기는 이 작품의 결말은 매우 후련합니다. 농담 삼아 하루키 소설 중에서 유일한 히어로물이라 부를 정도로 말이죠. 오늘 이야기는 이 작품을 제대로 즐기는 데 필요한 몇 가지 과정을 거쳐 야구방망이 하나로 거대 악과 맞서 싸우는 히어로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인공 소개부터 해보죠. 주인공 오카다 도루는 실직 상태에 있는 30살의 평범한 남자입니다. 법대를 졸업했지만 고시에 합격하지 못하고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다가 최근 그만두었습니다. 현재는 자신의 실업급여와 아내 구미코의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직장으로 출근하고 주인공은 집에서 가사를 담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설정으로 시작된 소설 도입부에서 독자들은 하루키 소설의 가장 큰 특징 한 가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흔히 하루키의 소설을 도시소설이라 부르게 된 이유가 된 것인데요. 바로 현대사회에서 한없이 축소된 가족의 개념과 그로 인해 홀로 남겨진 개인에 관한 것입니다. 주인공 오카다 도루는 변두리 작은 집에서 아내와 고양이 한 마리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양이가 사라지고 그리고 얼마 후 아내마저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도 사실 이렇게 간단히 파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남겨지는 것이죠. 그 이후 모든 것을 원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오롯이 개인의 몫이 될 것입니다. 이런 전제를 배경으로 작품 소개를 시작할 텐데요. 다만 작품이 꽤 방대하다 보니 이야기를 몇 가지 주제로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수많은 매니아를 낳았던 작품 속 상징들과 그리고 일본군의 만행에 대한 고발, 마지막으로 평범하고 힘없는 개인이 거대 악과 맞서 결국 이겨내는 승리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상징입니다. 가볍게 도둑같이 서곡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죠. 책을 펼치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로시니의 도둑같이 서곡을 따라 휘파람을 흥얼거리며 스파게티를 삶는 주인공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스파게티를 삶기에 더없이 좋은 음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 음악의 길이가 딱 10분 정도라서 스파게티 면이 익기 적당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책이 국내에 소개되었을 때 이 장면이 꽤 인기가 있어서 멋스럽게 따라한 사람들이 꽤 많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상징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목을 살펴보죠. 태엽 감는 새는 1987년 발표된 노르웨이의 숲에 등장했던 표현입니다. 노르웨이의 숲 중반부의 주인공 와타나베는
요양원에 입원해 있는 나오코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중 이런 문장이 등장합니다. 네가 매일 아침 새를 돌보고 밭일을 하는 것처럼 나도 매일 아침 나의 태엽을 감아 침대에서 나와 이를 닦고 수염을 깎고 아침을 먹고 옷을 갈아입고 기숙사 현관을 나와 학교에 도착할 때까지 난 대체로 36번 정도 끼륵끼륵 태엽을 감아 자, 오늘도 하루를 잘 살아보자고 하면서. 나오코를 몹시 그리워하는 와타나베가 그녀의 부재를 견디고 하루를 잘 살아내기 위해 매일 아침 태엽을 감는다는 의미인데요. 이 작품의 제목인 태엽 감는 새 역시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매일 아침 세상에 태엽을 감는 새가 존재할 거라는 의미입니다. 온전한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매일매일의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겠죠. 하루키다운 발상인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상징들이 등장하지만 마지막으로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유명한 상징인 우물에 대해 이야기하고 상징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양이에 이어 아내까지 아무 말 없이 사라진 후 완벽하게 혼자 남겨진 주인공은 어느 날 빈 집에 마른 우물 속으로 내려갑니다. 주인공이 어둡고 제대로 발을 뻗을 수도 없는 비좁은 공간을 선택한 것은 역시 진정한 자기 자신과 만나기 위해서였겠죠. 우물 속에 내려간 후 처음에는 자주 시계를 확인하며 이런저런 생각에 잠기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심한 공복감과 함께 근육과 관절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찾아온 것은 이유를 알 수 없는 분노였습니다. 그것도 몸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의 격심한 분노였죠. 평소 억눌러져 있던 모든 분노가 자신과 대면하는 과정을 통해 모두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물 속에 버려진 채 죽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합니다. 하루키는 소설 쓰는 행위를 우물 파는 것에 비유합니다. 자신의 내부에 이야기의 수맥이 흐르기는 하지만 그 양이 넉넉하지는 않기 때문에 하나의 소설을 쓸 때마다 우물을 정말 깊이 파내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자신이 인지할 수 있는 의식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이야기를 건져낼 때 비로소 작품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 오카다 도루가 우물 속에서 며칠을 보내는 것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식의 밑바닥에 있는 진정한 자기 자신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야기 주제는 고발입니다. 소설에는 1937년 일본의 괴뢰 정부인 만주국 관동군에 입대한 장교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루키 아버지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1937년은 바로 저 유명한 난징 대학살이 벌어졌던 때이기도 합니다. 난징 대학살은 1937년 중일전쟁 당시 일본군이 도망친 중국군 잔당을 소탕한다는 명목으로 중국 군인과 민간인을 포함해 수십만 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인데 일본에서는 금기시되는 이야기를 그것도 일본을 대표하는 소설가가 공개적으로 써버린 것이죠. 하루키가 중국인 수십 명을 우물에 던져놓고 그 안에 수류탄을 터뜨렸다는 이야기를 고발한 것은 당연히 아버지 때문입니다. 하루키의 아버지 또한 중국 포로의 목을 군도로 배라는 명령을 받았고 그 때문에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게 되었기 때문이죠. 아버지와 그 세대의 사연을 알게 된 하루키는 당연히 분노했겠죠. 게다가 그 모든 것을 계획하고 지시한 사람들과 그 자손들이 역사의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버젓이 살아남아 일본 정계의 거물로 당당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그것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소설 속에서 이런 인물을 상징하는 것은 아내의 오빠인 와타야 노보루입니다. 본인은 별다른 이상이나 능력도 없지만 단지 선대가 다져놓은 기반과 번지르르한 말솜씨 덕분에 미래의 지도자로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바로 하루키가 때려잡아야 할 인물이었죠.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하루키가 자신의 작품에서 이런 인물들을 고발하는 이유가 단지 아버지의 복수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에 의해 한 세대 전체가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고 그것이 역사가 되어 다음 세대까지 이르렀으니 이제 여기서 모든 것을 밝혀 고백하고 참여하지 않으면 그 치욕의 역사가 다시 새로운 세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악순환을 멈추자는 것이죠.
그것이 한 명의 작가가 거대한 우익 집단을 향해 펜을 들게 된 이유였습니다. 작가 하루키가 펜을 들었다면 이 작품의 주인공 오카다 도루는 야구방망이를 듭니다. 마지막으로 할 얘기는 승리입니다. 아내의 가출이 아내의 오빠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주인공은 오빠 와타요 노보루에 대한 추적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방송에서 보여지는 장래가 촉망한 정치인의 모습이 아닌 심각하게 왜곡된 그의 실제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의 컴퓨터 채팅을 통해 자신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죠. 이야기의 결말은 꿈처럼 매우 비현실적인 상황에서 펼쳐집니다. 우물 밑바닥에 앉아있던 주인공이 어느 순간 우물벽을 통과해 새로운 장소로 이동한 것이죠. 그리고 새로 도착한 어두운 장소에서 보이지 않는 상대와 결투를 벌이던 끝에 마침내 그를 향해 있는 힘껏 야구방망이를 휘두릅니다. 오늘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장편소설 태엽 감는 새 연대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하루키와 그의 아버지에 관한 사연을 알기 전까지는 하루키가 왜 이렇게 무겁고 방대한 이야기에 도전했는지 궁금했습니다. 한국 독자들에게는 후련한 이야기겠지만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 한국의 어떤 유명한 소설가가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이 벌인 만행을 본격적으로 고발하는 소설을 썼다면 과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욕하고 비방하는 집단보다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았겠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지나간 일을 굳이 들춰내는 것에 불편한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작품이 나오지 않은 걸 보면 그 주제에 대해 작가들이 느끼는 부담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도 하루키는 썼고 그에 대해 누군가는 환영했고 또 누군가는 원색적인 비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단지 용기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을 텐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린 시절 늘 불상 앞에 말없이 앉아있는 아버지의 뒷모습만 바라봐야 했던 작가 입장에서는 결국 토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이야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인 어머니에게조차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끝내 고백하지 못하고 어머니를 떠나보내야 했던 작가 마르셀 프루스트가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쓸 수밖에 없었듯이 말이죠. 이처럼 태엽 감는 새 연대기는 하루키 소설 중에서 꽤 묵직한 작품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무거운 걸 가볍다고 얘기할 생각은 없고요. 다만 밀란 쿤데라의 말처럼 세상은 가벼움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니까 가끔 묵직한 주제의 작품에 도전해보는 것도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특히 우물에 관한 이야기에 집중해보면 어떨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